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하나증권 김호균 용산 WM센터 부장 그리고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개장 전에 이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와서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이 미시간 관련 이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치가 나온 것은 굉장히 지표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 먼저 나왔던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특히 이제 유가 자체가 이제 그 $60 초반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임대료보다는 이제 숙박비의 하락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코어 CPI 자체가 그 2.8까지 좀 내려왔다는 부분이 좀 유의미한 좀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물가가 이제 잡히게 되면서 대신에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을 하면서 대략 한 4.4%까지 신년물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물론 예상치가 3.3이었습니다만은 2.7%까지 이제 급격하게 컨센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시장 자체는 좀 생각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월 CP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컨센보다 잡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음 달에 있을 4월 CPI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물가가 다시 반등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정부 예산을 연구하는 예일대 정부예산연구소에서 이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2.9% 정도 더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4월에 이 보편관세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고율의 관세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표에 반영된다. 그러면 정말로 인플레를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금호균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합니다. 관세는 이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 관세에 이제 그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범위랑 이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경로나 이 범위를 좀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 전후로 해서 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물가 정책이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린다는 예상 때문에 4.8까지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립금리가 높았던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물가 상승이 있었지만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기 침체 우려도 좀 나왔고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 디플레 압력,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디플레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이 관세의 물가 상승 영향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되면서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미국 달러화가 지금 다른 통화 대비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4월, 5월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면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올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이제 어제 CPI 발표가 난 이후에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올해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특히 올해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한 5회 정도 이제 인하할 수 있다는 이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어제 CPI 물가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자체는 금리에 올해 1회 아니면은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관세에 따른 인플레 영향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흐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달러까지 약세까지 이어진다. 보통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더 확대되는 국면에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같이 빠지고 있죠. 미 증시도 빠지고 있고 달러화도 이제 약세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재편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1시간 전에도 이제 ECB에서도 그만큼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 입장에서도 수출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적어도 한두 달간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많이 궁금한데 이 미국 연준 인사들이 공개 연설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를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이 일어났는데 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이 방향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 매파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아닌지, 자 김호균 부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폭락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도 있었지만 파월 의장 연설에서 이 기대했던 파월 포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 연설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연준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도 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굉장히 시장이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관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다. 하지만 실물 데이터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설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난 1년간 이미 1% 가까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연준이 좀 여유로워 있는 상황이다, 이런 뭔가 좀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과 좀 대변되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시장은 당장 5월부터 6월이 아닌 5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이보다는 조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매파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며칠 안 됐는데 이 장기물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이거 완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전처럼 여유를 부리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관세 얘기를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자꾸만 더 격화되는 모습이죠. 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매기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25%. 와, 이건 정말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또 CNN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시진핑 쪽한테 좀 전화를 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연 협상으로 갈지 아니면 보복의 재보복이 이어지면서 누군가가 승기를 잡게 될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보복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응을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 간에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스페인 총리와 관련 회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중국이나 이제 글로벌 이런 관련 패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쪽에 우위를 좀 점하게는 놔두진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죠.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뭐 타협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은 일단은 계속 장기전을 가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수 기반을 통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런 성장률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화가 워낙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우위에 있는 저만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통화 정책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론 미국이든 이제 중국이든 결국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도 특히 GDP 성장률 자체가 실제로 0.5% 심하게는 0.8%까지 이제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축소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이내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협력에 대한 이슈들이 더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누가 이기냐 뭐 지냐가 중요한다기보다는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장기화되게 되면은 결국 좋은 흐름은 좀 아닐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중국의 관세를 물리기 시작할 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걸 처음부터 예상을 했을지 못했을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동시에 만약에 관세 정책이 진짜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진짜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과연 관세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김호균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관세가 뭐 100 몇 프로, 그러니까 다소 비현실적인 숫자에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실 텐데 실제로 100%가 넘게 되면 1000%든 10,000%든 크게 차별이 없을 겁니다.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우려할 것이 없는 게 이미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선제해서 한 몇 달간 정도는 충분히 협상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25% 얘기가 나와도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미중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순수한 관세 협상과 그 이면에는 지금 국채 시장의 변화, 이것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유예를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미국의 약점인 게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먼저 전화를 걸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시간은 그리고 금리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트럼프가 먼저 좀 나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즉 금리 시장이 불안하고 증시장이 더 불안해질수록 미중 간 협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3대 지수 다 보면 갑자기 약세로 쭉 돌아섰는데 여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자꾸만 올라서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55%를 기록했는데, 자,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 이거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걱정을 해서 상호 관세를 유예했을 때 시점보다 지금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계속 그대로 이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일본 쪽에 상호 관세 관련된 협상이 좀 진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 베트남도 이제 45%에서 대략 22%까지 관세를 좀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죠. 물론 이게 언제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90일간 이제 유예를 한 만큼,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빠르게 진전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5월 7일 날 물론 FOMC가 열리긴 하겠지만은, 그 이전까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결국에 달러에 대한 흐름과 실제로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이 계속 국채 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본도 이제 국채에 대한 흐름이 실제로 비중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불안성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매도세를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여러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ECB 회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럽에서 지금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이루어졌던 만큼, 과연 유럽이 뭐 중국과 어느 정도 같은 흐름을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충분히 꼬리를 내리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좀 더 진전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미국 관세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대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대만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290조 원을 구매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알래스카에 있는 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투자라든가, 아니면 또 이 투자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LNG를 자기들이 직접 사오겠다, 이 수입도 30%로 확대할 예정이라는데, 자, 그러면 이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미국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주가 있지 않을까?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세니어 에너지가 실제로 미국 최대의 LNG 수출 업체입니다. 물론 만약에 대만이 290조 뭐 10년간 뭐 투자를 수입을 이제 해온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 이제 국가들도 있겠지만은 뭐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 뭐 대만이 실제적으로 LNG 수입에서 가장 유리한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우리 국내를 보더라도 뭐 방위 분담비나 아니면 공장 이전에 대한 이제 협상이나, 그 중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협상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만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만약에 이런 투자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세니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주가가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만약에 이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진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세니어 에너지가 가장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킨도 모건가트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LNG 관련이나 이제 저장 인프라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로는 킨더 모건 회사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럽연합하고 미국 관세, 이것도 아슬아슬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 미국과 유럽이 전면전을 하는 거 진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이게 사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갑자기 유럽연합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좀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유럽연합이 이 제로 관세를 제안했다는데, 과연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김호균 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럽의 이게 무관세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목적이 뭐 관세를 낮추거나 혹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관세를 부과하는 계산식도 봤을 때는 적자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게 니네가 흑자를 보이느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한데, 즉 어떻게 보면은 이 흑자 폭을 개선해라, 그러니까 수지를 개선해라, 그리고 그럼 즉 미국의 물건 더 사라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사는 부분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뭐를 살까 봤을 때는 일단 에너지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정도일 겁니다. 근데 공산품에서 나오는 적자를 농산물이나 에너지로 메꾸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신에 방위비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미국채를 이제 사는데 이자 없는 뭐 100년짜리 뭐 국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상쇄를 하려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전략을 가더라도 트럼프는 크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협상안을 더 원하는 그림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좀 나타났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 보통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방향성이 평소와는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경제가 좀 불안해지면 국채금리도 미국 국채금리는 낮아지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점이 어디서 시작된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확대가 빠르게 좀 나왔던 부분, 물론 중국에 대한 뭐 145% 이제 관세까지 나왔었고 그런 관세가 이제 확대되면서 실제로 고금리 이제 장기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첫 번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전면적으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글로벌 개혁에 대한 둔화 전망들이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약세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ECB가 금리 인하를 계속 이제 꾸준히 좀 나왔던 만큼 오히려 반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약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중국 간의 이런 협상들이 완전 뒤바뀌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사실 이 국채를 막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안정됐나 싶었는데 다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 김호균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관세 유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튀던 금리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4.5를 다시 10년물 기준으로 뚫게 되면서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즉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 나스닥이 한때 마이너스 7%까지 밀리는 모습이 원인 자체가 관세에 있지 않고 이 금리 시장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 사실 유예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가에서 SOS를 친 거거든요. 이 상황이 심각치 않다는 것을 월가의 많은 이제 이제 그루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이것이 심각치 않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유예가 나왔던 건데 그 심각성은 뭐냐? 이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지난번 SVB 사태처럼 금융기관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신용위기가 경색되면서 트럼프가 감내하지 않았던 상황까지 발생되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수가 오르고 금리가 안정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를 낮추는 거죠. 관세가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연준이 나서서 이 국채를 이제 최종 대부자로 이제 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연준이 나서는 그림보다는 아마 트럼프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불을 끄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원래 투자를 할 때 위험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50%를 한다. 그러면 안전 자산 50%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충고들이 있었는데 아니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가 과연 안전 자산이냐 이런 의심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안전 자산이란 건 도대체 뭔지 금값도 계속 치솟아 올랐는데 이건 정말 안전한 건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 안전 자산 도대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금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뭐 단기채들, 뭐 최근에 뭐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을 큰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제 금,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이제 엔화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전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플레 이슈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월말에도 이제 BOJ가 좀 열리는 만큼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뭐 엔화 가치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것도 금 가격도 거의 온스당 거의 3,200달러 이상 꾸준히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워낙 최근에 유럽 쪽에 관련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면 어디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금은 빠르게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금도 물론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뭐 스위스 프랑이나 좀 엔화 쪽에 대한 대응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금값이 워낙 치솟아 오르니까 지금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것도 조정을 받을 거야? 이런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게 뭔지 김호균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미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시 이제 금에 몰리면서 금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즉 수급상으로 이제 그 국채 가격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 이 국면이 벗어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관세 이슈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계속 시장을 이제 자극하게 되면 이쿼티보다는 주식 쪽보다는 채권으로 이제 피해 있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이 튀어진 상황에서 국채를 투자하는 방향은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깔고 투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당장의 상황은 매우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시점을 잘 보시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서요. 뭐 미국의 관세부터 시작해서 금리 그리고 안전자산까지 자 김호균 부장과 그리고 이화진 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